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웃음 가득하고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재미있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 좋은 충청도 시골 동네에서 양조장집 외동딸로 자란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인생 60이 다 되어가면서 10년 감수할 뻔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시원시원하고 괄괄한 성격으로 동네 골목대장 노릇은 맡아놓고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개울이나 뒷산, 이웃집에서 해가 지도록 동네 친구, 동생들과 어울려 놀면서 하루를 보내고 개학을 하면 점심시간에는 가끔 선생님들 몰래 학교 담도 넘어보고 교무실도 불러다니기도 했습니다. 호호, 무슨 엄청난 짓을 한 게 아니라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답답하기도 했고 친구들 몰래 나가 간식이라도 사 먹는 게 재미가 그저 즐거웠기 때문이랍니다. 오빠 셋의 막내딸인 이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늘 걱정을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말괄량이 미경이 누가 데려가노? 아버지하고 평생 살래? 아버지, 데려가긴 누가 데려가요? 제가 데리고 와서 살아야죠? 저 같은 여자 만나면 흥지죠. 매일 웃게 해줘, 기운 넘쳐. 이런 사람이 진짜 현모양처라고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복장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저는 나름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가서 디자인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은 명동에 있었는데 원래부터 패션에 관심도 많았는데다 정말 학교 다닐 때와 달리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었답니다. 어느 날부터 둘째 고모가 정말 괜찮은 선자리가 있다고 진짜 아깝다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성화를 했습니다.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도 퇴근을 하는 바람에 선을 보게 되었고 선 자체를 좀 별로라고 생각해온 저는 조선시대 선비가 이 시대에 환생을 한 건 아닌가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는 무더운 일요일, 사람들로 터져나가는 명동 거리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더위가 한창인 7월 말, 어느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그 남자는 빳빳하게 다린 새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그 더운 날에 목 끝까지 단추를 빈틈없이 채우고 검정 사각뿔테 안경에 넥타이를 꽉 맨 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목이 긴 새하얀 양말을 신고 나타난 남자는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땀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와, 세상에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넥타이를 좀 느슨하게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답답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선을 보러 간 그날, 저의 옷차림은 제가 디자인한 독특한 청멜빵 스커트에 직접 만든 가방을 메고 나갔으니 얼마나 비교되는 스타일이었겠어요. 저는 첫눈에 이 남자 참 답답하겠구나 생각했지만 새님처럼 앉은 남자는 뭐가 좋은지 연신 빙긋이 웃으며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기 뭐 드시겠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전 아이스 커피요. 아, 냉커피 드시겠습니까? 저는 대추차요. 대추차가 몸에 좋지 않습니까? 여긴 대추차가 없군요. 그럼 저도 냉커피요. 냉커피 2잔 주세요. 아니, 아이스 커피를 굳이 냉커피라고 부르는 저 센스 좀 보소. 게다가 대추차라니. 이런 차를 30대 초반의 청년이 평소에 주로 마시는 음료수라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편 속으로 기함을 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불로초 구하는 진시황도 아니고 대추차 시전이라니. 답답이 이런 경우가 있냐 하며 대충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해온 둘째 고모의 전화는 요즘 말로 깜놀이였습니다. 아이고 미경아, 그 새님 같은 총각이 그동안 그렇게 선을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더니 너는 제법 마음에 드나 보더라. 성격도 밝고 명랑하고 또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좀 더 만나봐. 알았지? 사람이 알뜰살뜰하고 건실한 데다 구청에서도 보증수표로 통한다더라. 그래요? 차 한잔 마시고 나니 밥대가 되었는데 밥 먹자는 이야기도 없던데 제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 원래 그 사람이 그렇대. 근데 있잖아, 부모님 재산도 제법 있다더라. 동네 알부자라고 소문났어? 어릴 때부터 말괄량이에 그저 까불기만 했지. 연애에는 크게 관심도 없었던지라 제가 몹시 귀엽고 마음에 든다고 하니 그 남자가 갑자기 좀 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른들이 자꾸 좋다고 말씀하시니 한 번, 두 번 더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별로다 그러면서도 자꾸 만나는 통금 시간은 저녁 9시니 꼭 이 시간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통금은 통금이야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어느 날
희화동에서 연극을 좋아한다는 그 남자와 함께 내게는 그저 지겹기만 한 모노드라마 연극 한 편을 보고 제가 조르고 졸라 생맥주를 한 잔 마시러 호프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그 남자와 처음 같이 간 호프집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사람 몸에 몹시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입에 대지 않았다는 남자는 제 앞에 다소곳하게 앉아 노가리포를 먹기 좋게 잘라주고 땅콩 껍질을 깨끗하게 까고 있었습니다. 여기 맥주 1000이요. 500 한 잔 더 주세요. 그렇게 시원한 맥주를 꿀꺽꿀꺽 마시며 남자가 이야기하는 연극 감상평을 듣고 있자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열심히 이야기하던 남자가 갑자기 손목시계를 보던 그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곧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처럼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지금 당장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닌가요? 한참 술이 맛있어지는데 집으로 가자니요. 어서 일어납시다. 어서요. 지금 당장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9시까지는 무조건 집에 가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 미경씨 어서요. 아니, 좀 늦으면 어때요? 제가 지하철 한 대 놓쳤다고 하면 돼요. 뭘 그래요? 그리고 야단 좀 맞으면 어때요? 1, 20분 늦으면 뭐 어때서 그래요? 우리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줄 아는데. 괜찮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아버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제가 꼭 지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보다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더 보고 싶으면 앉아 있을 수도 있지 말입니다. 아니 몇 분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애초에 없는 사람처럼 구니까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마치 6.25 피난길 떠나듯이 아니 무슨 솥대를 몰고 가듯이 나를 떠다미는 모습에 술김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걸어가다가 획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갈게요. 그만 집으로 가세요. 9시 안에 집에 도착하면 되잖아요? 밤도 늦었는데 내일 출근하려면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세요. 제가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우리 아빠 통금 시간 꼭 맞춰 들어갈 테니 어서 가세요. 어서요. 그래요?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요. 도착하고 꼭 전화 줘요. 제가 또 전화할게요. 잘 가요. 아니,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있답니까? 알아서 가겠다고 하니 2번 권하지도 않고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라니 뒤도 안 돌아보고 반대 방향의 지하철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아닙니까? 술 한 잔 마신 여자친구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안 되는 건지 물론 생맥 1500은 제게는 입가심 정도의 양이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거지 발사계 같은 매너가 있는지 진짜 이젠 끝이다 그러면서 털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연신 울리는 전화기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는 인사를 얼른 하고 용건만 간단히 전화를 끊는 이 남자. 엄청 걱정은 되기는 되었나 보네 싶은 생각도 들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녀 사이에 이렇게 정확히 지켜주는 통금 시간이라니 역시 조선시대에서 온 선비가 분명하구나 하며 툴툴거리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와 선을 보고 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나이트를 가기도 하고 강릉으로 안면도로 밤바다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저는 그 모든 즐거움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일찍 귀가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우리 미경이가 요조 숙녀가 다 되었네 라며 흐뭇하게 바라보며 놀리시고는 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음주감은 없는 새나라 착한 어른의 인생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호호. 그렇게 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던 어느 날 그날은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미련퉁이 이 남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고민하며 골라본 선물이 없다며 부끄러운 듯이 커다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다소 촌스러운 꽃분홍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된 그것은 바로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딱 어울리겠다며 고르고 또 고른 3cm 높이의 검정 구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구두를 선물하다니 이 남자 진짜 뭘 모르는 거야, 뭘 알고 이러는 거야. 신발 선물하면 도망간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나 싶었습니다. 우리 미경씨 발이 아플까봐 볼 때마다 걱정돼서 제가 정말 편안하고 예쁜 신발로 골랐습니다. 어때요? 미경씨 마음에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자에게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만. 그래요? 이 구두 엄청 얌전해 보여요. 그런데 참 신발 선물하면 애인이 도망간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라고요? 신발을 사주면 애인이 도망을 간다고요? 이 예쁜 신발을 신고 미경씨가 도망가면 절대 안 되죠.
어서 벗어주세요. 당장 갖다 버려야겠습니다. 신발 상자를 들고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남자를 보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 얌전한 검은 구두에 맞춰 스커트를 입고 블라우스를 입으면 일요일에는 교회라도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이힐만 신던 제게 그 남자가 사준 못난이 검정 구두는 의외로 몹시 편했고 자꾸만 신게 되는 정이 가는 구두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말다툼을 하게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내가 전화 끊어요. 정말 짜증나요. 그러면 그래 알겠어. 기분 풀리면 다시 통화하자. 라고 즉시 말하는 이 남자. 대체 뭔가 싶어도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심을 아니까 또 만나게 되고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천생연분인가 싶었습니다. 본인은 단추 한 개도 절대 풀지 않는 와이셔츠를 늘 입고 다니면서도 찢어진 청바지에 부푼 파마머리를 하고 다니는 저를 그저 귀엽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1년여를 만나던 우리는 양가의 축복 아래 꿈꾸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말괄량이 미경이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저는 지난 25년을 몹시 우직하고 조금은 답답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남편과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월급은 박봉이었지만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 별 큰일 없이 건강하게 오순도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하게 되면 여유있게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남편과 같이 할 취미가 뭐가 있을까 하며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고 부부 라틴 댄스는 어떨까 생각도 하며 나름 즐거운 상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춤바람, 이게 참 재미있겠다 생각하며 혼자 깔깔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임을 하고 나자 이상하리 많지 남편은 한동안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정물처럼 가만히 앉아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때가 돼서 밥을 먹자고 해도 입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금방 내려놓았고 원래 없던 웃음은 더욱더 없어져 갔습니다. 원래부터 말수가 적은 데다 취미라고는 가끔 하는 독서에 베란다에 있는 100개가 넘는 다육이를 돌보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다 보니 좀 쉬고 싶은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조금 길어지는 건 아닌가 하며 나름 남편의 일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편의 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이면 남편은 매일 집을 나섰습니다. 직장 다닐 때 직장 동호회 때 입었던 빨간색 등산 잠바를 입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자 왠지 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집을 나서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오는 남편. 처음에는 답답해도 등산이라도 하나보다 하며 이제 좀 활기를 되찾으려나 보다 하며 내심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외출을 하더니 이제는 평일에도 일주일에도 한두 번 정도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전에 없이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평생 술 한 모금 안 마시던 남편이 오늘은 처음으로 막걸리 반잔을 마셔봤더니 맛도 제법 있는 데다 세상 사는 게 갑자기 너무 즐겁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갑자기 생기를 찾는 듯한 남편의 표정, 활기 넘치고 변화하는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 양반 바람이 났나 싶다가도 그럴 리가 없지 하며 혼자 고개를 다시 젓고는 했습니다. 아내인 저와 아이들에게 늘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늘 자신에게 쓰는 것은 아끼고 절약하며 지내오던 우리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동네 아울렛에 가서 등산화와 바지를 사오기도 했고 슈퍼에서는 본인이 먹을 간식을 따로 사오기도 했습니다. 옷은 주로 빨간색에 디자인도 좀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었는데 거울에 비춰보며 혼자 이리저리 입어보고 흰머리가 신경 쓰인다며 염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일도 당신 산에 가지? 산에 가서 당신 점심은 어떻게 해? 내일은 내가 점심 도시락 싸줄까? 아니야. 그냥 내가 사온 간식하고 산 밑에서 파는 김밥 한 줄 먹으면 돼. 당신은 신경 쓸 것 없어. 수육도시락이나 제육덮밥 같은 맛있는 특식을 도시락으로 만들어주려고 해도 단번에 거절하고 과일도 따로 필요 없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쯤은 당신도 같이 가볼래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쩜 저렇게 혼자서만 다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니지, 혼자서라도 저렇게 다니니 얼마나 좋아하며 서운한 마음을 저 혼자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떡집에 들러 남편이 좋아하는 시루떡으로 간만에 남편 생일떡을 주문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살아온 민주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민주 엄마는 나를 마주치자 갑자기 내 눈을 피하며 잠시 망설이더니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하면서 왠지 걱정도 드는 마음으로 동네 커피숍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심조심 눈치를 보며 어렵게 입을 떼는 민주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기, 내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도 생각해 봤죠. 언제나 사려 깊은 데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지내는 민주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니 커피 잔을 내려놓는 제 손이 조금 떨려왔습니다. 한 달 전에 울 신랑하고 둘이 도봉산에 갔었어요. 근데 그 집 남편이 어떤 여자 손을 잡아주며 산을 오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 못 본 척하고 돌아서는데, 근데 옆에 있던 울 신랑 말이 그전에도 한두 번 더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며 느릿느릿 조심하며 전해주는 걸 듣고 있자니 속으로는 정말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민주 엄마, 잘못 본 거 아니야? 울집 양반이 그럴 위인이 못 되는데 자기도 잘 알잖아요. 알지. 내가 잘 알지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나 다시 봤다니까요. 혹시나 해서 말을 안 하려다 또 그래도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번 알아봐요. 응?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데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에 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커피숍을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퇴임하고 하도 답답해하기에 갑자기 소일거리가 사라져서 그런가 보다 가만히 지켜보았고 옆에서 보기에도 하도 의기소침해하며 방한 퉁소처럼 지내길래 그저 바람이나 쐬고 오는구나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느 젊은 년 손을 잡고 등산을 하고 있다고? 바람이라니. 바람이라고는 봄에 부는 바람도 제대로 맞아본 적 없는 울 남편이 바람이 났다니.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고 마른 장작이 더 활활 타는 법이라고. 이 바람을 어쩌누 그러면서 혼자 울고 불고 하며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남편의 뒤를 밟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 가정 내가 지키고 내 남편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냐는 생각이 들자 저는 못할 게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서 뒤를 밟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소문이 돌면 어쩔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변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동네 미용 재료상에 가서 긴 가발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 들러 시꺼먼 선글라스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 첫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니까 내가 먼저 도봉산 입구에 가서 기다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친정에 급한 볼일이 있어 생겨 하룻밤 다녀오겠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전날 집을 나섰습니다. 도봉산 근처에 찜질방을 찾아 들깨 수제비와 계란을 먹고 있노라니 내 신세가 처량해 입맛도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밤새 또 잠을 이리저리 뒤척이다 날이 밝기도 전에 찜질방을 나서 도봉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매표소 입구 근처 화장실에서 가발을 다시 한번 꾹 눌러 덮어 쓴 다음 시꺼먼 선글라스를 끼고 서성이는데 저 멀리 한 무리의 등산객이 왁자지껄하게 올라옵니다. 아니, 익숙한 저 목소리, 내 남편의 활기찬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자, 어서들 갑시다. 어서 합을 맞춰야죠. 네네.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을 합니다. 자, 이제 어서 따라가자 하면서 열심히 뒤를 밟아 올라가는데 너덜길을 조금 오르자 다리가 후들후들 거립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데다 가슴은 갑자기 펌프질을 하고 숨이 너무 가빠 더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앞서가는 사람들의 뒷공무니를 쳐다보며 다리를 질질 끌며 올라가 보니 이미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산에 같이 다니고 손을 잡아주고 평생 안 마시던 술도 같이 마셔? 좋은 산 공기 마시며 그래 새 인생 찾았다 이 말이지? 나도 꼭 증거를 잡아서 가만두지 않겠어. 답답한 당신 만나 평생 답답하게 산 내 인생. 당신 버릇을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나도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게 혼자 울먹거리다가 또 중얼중얼거리면서 터덜터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땀으로 범벅된 가발을 벗어 제끼고 혼자 부침개에 막걸리를 시켜 마시니 아무 맛도 없어 겨우 한 모금만 마시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화색이 돌아 보였고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괜히 과일을 깎아 앞에 들이밀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오늘 당신 기분이 엄청 좋아 보여요. 산에 다니면서 당신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요즘은 산에 젊은 사람들도 좀 다니던가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요즘은 등산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던데. 나이든 내가 따라가려니 힘에 부쳐. 그래도 같이 산행하고 나면 참 즐겁지. 왜 진작 이렇게 지낼 줄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은 싱긋 웃으며 두런두런 제법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그동안 제게 평생 맛있게 마시던 막걸리 기포처럼 방 안에서 싸하게 퍼져나갑니다. 어쩌면 마치 선보던 날 대추차를 시키며 앉아 앞에서 빙긋 웃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늦바람이 났구나. 내가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 아작을 내야지. 아니, 결판을 내야지.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중에 가는 산행을 따라 나서야겠다 싶어 도봉산에서 우리 남편을 봤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민주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입이 무거운 데다 워낙 내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지라 민주 엄마는 기꺼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민주 엄마의 차를 얻어 타고 미행을 해서 이번에는 꼭 증거를 잡아낼 결심을 했습니다. 수요일 새벽 2시 구례구역으로 도착하는 시간표를 알아내어 민주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우리는 열심히 구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구례구역에 도착하니 이미 몸과 마음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역사 밖으로 나온 남편의 일행들은 또 호출택시를 불러 타고 다 같이 이동했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들킬까 싶어 조심조심 택시의 뒤를 따라 열심히 가는데 도착하는 곳은 산 언덕배기의 넓은 공터였습니다. 밤새 운전하느라 고생한 민주 엄마는 주차장에서 쉬고 있고 내가 증거를 잡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석탄을 캐러 탄광에 들어가는 광부처럼 저마다 이마에 헤드랜턴을 머리띠처럼 쓰더니 불을 켜고 묵묵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랜턴이 다 뭡니까? 촛불도 하나 없이 껌껌한 산길을 따라 숨을 죽이듯 조용히 따라 걷자 눈물 콧물이 자꾸 났습니다. 어두운 제 앞의 길은 점점 더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울트라 지리 산행을 시작합니다. 물은 간간히 각자 알아서 드시고 점심은 행동식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최종 도착 지점은 장터목 산장입니다. 체력이 되는 회원은 중간중간 조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페이스대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 다른 분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 무슨 산행을 이렇게 무섭게 시작하는지, 장터목은 어디인지, 어디쯤 가면 우리 남편이 어느 젊은 년이랑 붙어먹는 증거 사진을 잡을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고단 산장에 도착한 일행은 쉬지도 않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미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는 등에 맨 조그만 배낭도 너무나 무겁고 날은 점점 밝아오는데 두 발은 무거운 추를 매단 것처럼 점점 느려졌습니다. 쉬지도 않고 빠르게 걷다가 달리기도 하는 그 사람들은 서로 손을 한 번씩 잡아 이끌어주기도 하고 등을 밀어주기도 하며 진짜 무장공비처럼 재빠르게 제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님은 사라졌습니다. 지리산은 굽이굽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져 있는데 저 멀리 운에는 그저 멋지기만 한데 사랑했던 원수 같은 내 님은 연기처럼 안개처럼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외길이라 길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길을 또 울며 불며 오는데 배는 또 어찌 그리 고픈지요.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제가 걱정된 민주 엄마가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 엄마를 보자마자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는데 내 인생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지리산의 저 나뭇잎보다도 더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러다 증거를 잡기도 전에 내가 먼저 병이 나서 몸져 누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의 체력을 제대로 길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철인 3종 경기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체육 선생님인 둘째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는 경기라던데 둘째 며느리는 한동안 태릉 선수촌 트레이너로 활동할 만큼 전문 선수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저는 당장 둘째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겉절이 김치를 담았으니 한 통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야, 아가, 너 그 철인 3종 경기인가 그거 나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어머,
어머니, 철인 3종 경기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뭐 경기에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중요하잖니? 내가 체력을 기르고 싶어서 말이야. 너한테 좀 배울 수는 없을까? 어머니, 체력을 기르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달리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달리기? 그건 뭐 그냥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따로 배워야 하니? 어머니, 달리기가 만만한 운동이 아니에요. 저랑 한번 천천히 같이 해봐요. 달리기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이라 체력을 기르는데 짱이에요. 체력만 기르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운동을 하셔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겁게 하실 수 있답니다. 내일부터 바로 할까요? 그렇게 저는 둘째 며느리의 코치 아래 지옥의 달리기 특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달리기 첫날은 1km 느리게 달리기였는데 사실 저는 1km도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 40년 만에 처음 달려보는 저로서는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km도 달리지 못했던 첫날과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달리는 거리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달렸습니다. 3, 5, 7km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달리기가 늘어날수록 어떤 날은 조금 달리다가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스껍기도 했고 달리고 난 다음 날에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근육통에 시달리기도 했고 실제로 몸살을 심하게 앓기도 했습니다. 좀 봐주면서 쉬엄쉬엄 가르쳐줄 법도 한데 우리 며느리는 처음 약속처럼 반드시 저의 체력을 키워주겠다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옥 훈련이 무엇인지 저는 이번 달리기를 통해 정확히 배웠습니다. 남편의 뒤를 내 손으로 때려잡고야 말겠다는 결코 며느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목표를 가진 저 역시 포기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시속 8분대 후반의 속도였지만 어느덧 6분 초반대가 되었고 쉬지 않고 10km를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특별한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 평지는 이 정도 달리면 충분해요. 이번 주에는 산에서 달리는 걸 한번 해봐요. 뭐라고? 산에서 달리기라고? 아니, 걸어서도 올라가기 어려운 산을 달려서 올라가자고?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 정도 체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어머니 산에서 다람쥐처럼 달리고 싶다면서요. 저랑 같이 해봐요. 네? 제가 누굽니까? 어머니? 히히? 그래, 내가 다람쥐처럼 달려 남편과 그녀를 잡아야지.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었습니다. 자, 어머니 먼저 준비 운동을 5분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며느리의 구애에 맞춰 제자리 준비 운동을 한 후 5분 정도 걷고 나자 지금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자며 며느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 어디 달려보자. 다음에는 꼭 남편을 내 손으로 반드시 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에는 오르막이 많이 있어 달리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을 잡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시라도 빨리 내가 날다람쥐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자 며느리가 3km 반환점이라며 다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저의 등을 슬쩍 밀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며느리. 그저 시어머니가 체력을 몹시 기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주는 며느리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디어 6km 산악 달리기를 해냈어요. 이제 어디 가셔도 체력을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동네에서 매일 달리기를 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산에서 달리기도 하시면 좋아요. 그이가 어머님 드리려고 러닝화도 한 켤레 사두었대요. 그래, 고맙구나. 울 며느리 덕에 내가 마라톤에 나가도 될 것 같구나. 그래, 이제 준비는 다 되었어.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야 말겠어. 라며 다시 가발을 눌러쓰고 도봉산 입구에 숨어 새벽부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나타나기만 하면 곧 나도 달리겠다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저 멀리 남편의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구령에 맞춰 빠르게 걷듯 느리게 달리듯 하는 일행을 보며 저도 달리기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다시 한번 만지며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남편 바로 뒤에 붙어 가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옳다구나, 전현이구나 하며 너덜길을 지나 산등성이를 돌아서며 둘의 뒷모습을 먼저 한 장 찍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고 보니 둘이 아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담겼습니다. 다시 한번 속도를 내서 열심히 따라가며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막 엎어지려는 저를 갑자기 나타난 남편이 안아 올리며 당신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아니 이 긴 머리는 또 뭐야? 이 가발은 또 뭐야? 땀에 젖어 삐딱하게 씌워져 있던 제 가발을 잡아당기며 남편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어? 당신이 맨날 산에만 가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 나섰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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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걷고 있던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와, 사모님이신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라며 저마다 인사를 건네는데 다들 열심히 산길을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여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우리도 같이 계속 산행을 할까? 아니,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오늘은 그만 저는 하산합니다. 다음 주 훈련 때 또 봅시다. 훈련? 훈련은 무슨 훈련이에요? 나 속이려고 돌지 말고 대체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젊은 여자 만나고 다니니 살맛이 나던가요? 네? 울음보가 곧 터질 것 같은 나의 볼멘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남편은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남편의 질세라 쉬지 않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등산로 입구쯤에 오자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온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보, 사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게 있어. 내가 당신 모르게 병원을 다니며 약을 좀 먹었어.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등산을 시작했어. 평생을 집, 직장, 집, 직장만 다니다가 매일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이 막막해지니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당신한테 말하자니 또 끙끙대며 걱정만 더 할 것 같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아니, 여보, 당신 그동안 우울증 약을 먹은 거예요? 우울증 그거 감기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어. 살다 보면 면역이 약해지면 감기도 걸리고 하듯이 인생 면역이 좀 약해진 것이지. 그나저나 당신은 괜찮아? 그리고 그 내가 손잡았다고 당신이 그년 하던 그 여자도 우울증이 심해서 약을 먹은 지 오래되었더라고. 그 여자 손만 잡아준 게 아니야. 내가 여러 손을 잡아주었지. 우리 인생이 힘들 때는 또 잠시 손을 내밀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어디 공자님 같은 말씀하고 있네, 당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당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도 오해가, 호의가 될 수도 있었다고요.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남자 손잡고 등 밀어주고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진짜 강아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하면서 볼멘 소리를 했지만 그저 남편이 바람이 났다 싶어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전전긍긍하며 걱정했던 게 참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있는 말은 일단 다 하고 보고 웃고 떠들고 사는 나와 다르게 별다른 내색 없이 그저 묵묵하게 지내온 남편은 원래 그저 그런 무던한 성품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싶어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당신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줄 모르고 미안해 여보. 오늘같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트레킹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근데 오늘 당신 보니 당장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산에서 당신 따라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혼자 훈련했다고요. 그랬어? 바람난 남편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날쌔진 거야? 근데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어쩌누? 어? 그러게요. 바람 났으면 오늘 당신 초상 치르는 건데. 어디 함 달려볼래요? 내가 얼마나 빠른지 아마 당신이 못 따라올걸요? 이제는 막걸리 2잔은 마실 줄 아는 남편과 막걸리를 앞에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미 안나푸르나 트레킹 갈 여비도 모아두었다며 낡은 통장을 보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남편이 유일한 내 편이고 나 역시 하나뿐인 남편의 진짜 편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생 한없이 부지런하고 말수 적은 소처럼 묵묵히 일하며 살아온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다음 주말부터는 우리 남편 손을 꼭 잡고 도봉산을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옥 훈련을 한 제가 더 빠르겠죠? 호호호. 코로나도 이제 슬슬 풀렸으니 히말라야 트레킹 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왕 시작한 달리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체력을 기르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거든요. 먼저 하프 마라톤을 시작으로 42.19km 풀코스 마라톤도 달려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달리기 한번 시작해보세요. 우리 부부의 인생 후반전 계획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늘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얼굴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도 한 번 더 찬찬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내 인생이 풍비박산이 나는 건 아닌가, 한번 떠나간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나 걱정이 정말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뒤를 밟아서 어떻게든 증거를 잡으려는 마음에 달리기도 시작했고 체력도 길렀으니 일석이조이지만, 아니 일석삼조이지만 남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큰 거지요. 그리고 우울증이 이렇게 쉽게 생길 수 있구나 싶은 생각도 다시 한번 하고요. 동네 골목대장으로 자란 사연의 주인공이 인생 60이 다 되어서 달리기 지옥 훈련으로 또 한번 그 진가를 발휘하는군요. 그리고 히말라야 다녀오시면 다시 한번 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세요. 과연 누가 더 성공적인 등반을 마쳤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아끼는 하루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